사회와 경제 제10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강의 계획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 조세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과목의 기본 그 취지, 목적, 이념이라고 그러면 바로 제5주차에 공부했던 이 적정분배입니다. 이 적정분배에 이르기 위한 그 기초 개념으로서 4주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단, 방법론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주차 3주 동안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적정 분배에 도달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오늘과 그 다음 다음 주 2주 동안은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적정 분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 조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적정 분배라고 하는 이 과목의 최종 취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다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12주, 13주는 그러한 적정 분배를 포함한 거시적인 그 재정 이론들을 이제 12주, 13주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4주 차에는 이제 지방재정 부분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사회와 경제 이 과목 진도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정 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부르면 이제 지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입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존에 이제 전통 재정학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수입 측면에서 봐왔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세 쪽에서 봐왔다 그러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의 그 조류는 주로 이제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적정 분배에 도달할까 하는 그런 걸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은 사회와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공공경제학 시각에서 접근을 했지만 전통 재정학에서의 그 수입 측면은 물론이고 공공경제학에서 지출 측면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주 교재로 선택했던 현대 재정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끝내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주차 조세에 관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제4편에 나와 있어요. 목차편에 보면 제4편에 제10장부터 시작해서 제10장이 바로 이제 조세의 기초 이론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공평성, 12장에서 효율성, 그 다음 13장에서 전가와 귀착 문제, 그 다음 14장에서 최저과세, 15장에서 조세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개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16장에 해당하는 개별 조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 부분이 지금 사실 재정학의 거의 뭐 근간을 차지한다라고 대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통 재정학에서는 이 조세론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 과목은 또 조세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조세라고 하는 그런 수입 측면 이외에 또 지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지출 측면을 공부했고, 수입 측면을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촉박하게 하지만 2주 동안에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은 이제 교재로 치면 29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나가는 거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죠. 한 4, 50페이지 됩니다. 그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 3시간 동안에 다 충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잘 읽어봐 줘야 되고, 지금 이 강의하는 이제 중요한 것만 요즘만 간추려 놓은 거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 기초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개별 조세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세의 먼저 개념과 유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제10장 부분이 되겠는데, 제10장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지금 나가는 이 내용이고요. 조세의 개념과 요행의 제10장에 제1절이 지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이 조세라고 하는 말은, 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조세 이렇게 쓰죠. 이 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곡식이죠. 곡물 가운데 조라고 하는 곡물이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밭농사 지을 때 쓰는 곡물 가운데, 작물 가운데 이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앞에 이제 벼화자가 붙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제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조세가 주로 이제 곡물 형태로 많이, 징수가 됐거든요. 서양은 또 좀 다릅니다. 서양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귀해 있잖아요. 소금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거두드리고 했는데,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곡물 형태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조세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곡물에 관계된 글자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이제 조세다, 이렇게, 텍스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텍스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그리고 조세라고 하는 말은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죠.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이 없이 민간 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등 경제적 가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는 바로 국가죠, 정부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는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에 따라서 이제 국세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것을 이제 지방세라고 하고, 또 통관하는 그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관세라고 하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보니까 우리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제 보상이 없이, 특별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제 조세를 거둬들이면 보상이 있냐 없냐, 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공공서비스나 여러 가지 공공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공재를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체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조세와 특정한 지출을 연결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공서비스와 이렇게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피상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뭐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보상이 없이 이제 민간 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주로 이제 헌법에 의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헌법에서 납세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납세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간 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조세범이라고 해서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조세범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라고, 쉽게 말하면 추출하는 거죠. 국가가 시민사회로부터 이제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세입니다. 국가가 이제 존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추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조세와 같은 이런 경제적 가치를 추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역을 또 이제 추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을 노동력 추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조세와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세는
국가 주권의 일종이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버레인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우리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과 함께 영토, 국민, 요 3대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조직들이 있지만,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징병, 지금 말하는 것은 납세,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만이 갖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받고 나오면 외교와, 국방, 이런 것들은 국가만이 갖는 그런 고유한 권한입니다. 다른 사회 조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국가만의 고유한 권한. 이것을 바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권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권, 과세권이라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이 국가에 있다. 일종이다. 이렇게 말이죠. 헌법상 국민의입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규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는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국세기본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유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국세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각 세들, 관세법, 그죠?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에 관해서는 각종 국세별로 이제 개별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조세를, 어떻게 할 거냐, 조세 징수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이 이제 명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에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국가의 과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이거는 국고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국가의 금고, 이 국고란 말은 국가의 금고입니다. 고자는 이게 바로 창고, 옛날에 곡물 같은 걸 넣어두는 그런 창고를 이제 그 국고적인 목적을 갖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국가의 어떤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징수를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국고, 그다음에 뭐 금고 이런 말 쓰죠. 금고, 국고적 목적이다. 여기 목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고정경제학에서 말할 때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지 시장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정경제학의 시각입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바로 하는 것이 고정경제학의 입장이라면, 그러나 이제 신고전중이나 특히 케인즈 쪽에 가서는 조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 조절 수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경기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긴 하기 때문에 고정경제학과 크게 배치된다고 반대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입장이 두 가지 다른 거죠. 고정경제학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케인즈나 복지국가에 들어와서는 조세를 통해서 중요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이 과목의 궁극적인 이념인 최적 배분, 최적 분배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조절,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게 바로 조세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주식 차익, 주식 시세 차익,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얼마 이상 과세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동학개미 이런 말 쓰죠.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3억 정도, 5억 이상을 과세를 해라, 이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정부 입장은 3억 이상, 연간 3억 이상의 주가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5억 이상만 이제
하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제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이 되니까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라. 지금은 너무 점점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재산세, 특히 보유세, 보유과세로서의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순수한 의미로 그냥 강남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런 경우는 좀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그 세율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율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 조절, 재정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세 말고 또 따로 형태 걷어들이는 또 준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연말에 불우이웃 없게 하니까 불우이웃 없게 성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하고, 무슨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무슨 사업 같은 거 할 때 뭐랄까 그 기부금 좀 내라. 예를 들면 뭐 평창 올림픽 할 때 각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좀 기부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이제 정부에서 압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할 때 준조세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준조세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종 벌과금, 특히 여러분 뭐 뉴스에 봤을 겁니다. 2021년도 내년도에 교통범칙금이 아마 2배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감시 카메라를 더 많이 촘촘히 배치를 해가지고 교통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교통 벌과금을 2배 이상, 징수율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정부에서 예산인지 좀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고적인 목적의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조용조 세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당나라 때, 중국에서 당나라 때 조용조 세제라는 게 한 게 있었고, 우리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조세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게 이제 당나라 시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중상주의 시대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두 가지, 그죠?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관료제든 상비군이든 그것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다 보니까 그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제도가 정비돼야 되고,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절대주의 시대 때 조세제도가 이제 완전히 정비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세의 조건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이제 충분성이죠.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걷어들여서 국가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재원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충분성입니다. 그게 바로 고유의 목적이죠. 조세를 걷는 고유의 목적이 바로 충분히 어떤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제 걷는 것이 되니까 일단 충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뭐 서울시 수도권 지하철 건설비를 이게 이제 국고로 도저히 충당이 안 되니까, 수익자 부담 갖고는 안 되니까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이제 국민들에게 팔고, 그 이제 이자를 해서 쳐서 예를 들어 뭐 몇 년 만에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채권을 또 이제 그 뭐랄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피를 하니까 채권을 이제 강제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 잘 구입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지하철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KTX나 무슨 신공항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 돈이 드는 사업들은 조세만 갖고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국채, 지방채, 공채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보면 제6편에 보면 재정 수입 조달 방법에 해갖고 제19장에 공채론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그 부담을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 현 세대의 그런 재정 부담을 이제 차세대, 다음 세대에다가 전가하는 건 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채 채권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조세 조건, 두 번째가 공평성이죠. 공평. 조세는 공평해. 이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 우리가 챕터를 발행해가지고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책에서 제 11장이 조세 부담의 공평성이라고 돼 있고 제 14장이 최적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조세는 이제 많이 소득이 많고 이제 이익과 능력이 많고 이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고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누진세 제도랄지 뭐 감면 제도랄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조세 환급 제도랄지 우리 연말 정산 제도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조세가 상당히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조세 제도도 개혁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 가진 자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먼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일본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국은 더 낫고 유럽은 뭐 아주 이상적인 형태고 우리 이런 조세 제도가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평성 이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하나가 이익설과 능력설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조세를 왜 내느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익설입니다.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거기 이제 부합하는 것이 바로 소비과세죠. 소비를 통해서 그만큼 편익과 효용을 누렸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래서 소비과세는 바로 이익설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내라. 이익과 무관하게 일단 능력이 있으면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 능력 아니냐?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런 이제 능력설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익설과 능력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지만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두 학설이 사실 서로 이제 어떤 정설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이익설을 보합하는 것이 소비과세다 말하고 하면 능력설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재산과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간의 효율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중립성, 시장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고정경제학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를 통해서 개입하더라도 시장 질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정경제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효율성을 보호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세금을 매김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 의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근로 의욕이 또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세가 돼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효율성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제12장에서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을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법인세를 높이면 안 되죠.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법인세를 너무 중과세하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또 강화하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공평성의 원리에 맞게 많이 버는 기업,
많이 버는 근로자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정의가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의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진세를 통해서 또는 감면제도를 통해서 또는 아까 말한 그 연말 정산제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손으로 봐주고 있는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세원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전산화 시키기 때문에 환급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한테서는 연말에 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과세도 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이제 세원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성적 거래도 많고 탈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순응과 이제 정당성과 단순성에 의한 순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그거는 말이 된다라고 할 때 기꺼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표나 무슨 뭐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가지고는 국민들 관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성과 단순함으로 해서 납세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이런 건 이제 순응이라고 하죠. 순응과 순응을 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편의성에 의한 행정비용의 극소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자식으로 납부가 돼야지 옛날처럼 뭐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비용을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과세 비용,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극소화시켜야 되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들어오는 세금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이런 문제.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 세금은 10,000원인데 세무서 공무원이 차를 타고 가서 세금 걷어오는데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비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효율성 제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성, 세금을 많이 내면 또 거기 상응하는 일정한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세금을 탈세할 경우에는 분명한 또 처벌을 가해야 되는 거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임성을 둬야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금 안 내도 뭐 불이익도 안 주고 세금 낸다고 해도 뭐 특별한 보상도 없고 이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미국처럼 세금을 많이 내면 거기 정비례세 연금도 많아지고 세금을 탈세하면 엄청난 처벌이 주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국가가 신뢰성이 높아지겠어요? 이런. 그 다음에 조세는 신축성이 된다. 경기 조절을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때는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되고, 경기가 너무 이제 또 과열됐을 때는 세금을 좀 늘려서 유동성을 좀 흡수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조세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유형을 크게 굉장히 사실 조세가 복잡해요. 지금 나눈 게 지금 되게 8가지 아닙니까? 8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세를 유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가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부과한다. 그럴 때는 내국세, 한 나라 안에서 도메스틱 텍스죠. 한 나라 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국세다. 그리고 이제 관세는 통관할 때 수출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우리가 원래 면제하고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형태니까, 수입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국세와 관세를 일단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세금, 국세청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다 이렇게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세는 주로 이제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은 왜냐하면 해마다 좀 편차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국세로 해도 이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재산과세는 해마다 경기에 따라서 과표 기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것들 해마다 이 등락을 하기 때문에 재산과세는 어쩔 수 없이 지방세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처럼 뭐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은 주로 이제 재산과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세 대상에 갖는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게 불합리하긴 측면이 있긴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국세는 안정적이죠. 소득과세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국세는 계속 풍요롭고, 지방세는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빈익빈 되는 거예요. 국세는 부익부, 지방세는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 소득과세가 재산과세가 갖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서로 뒤바꿀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다 소비과세를 하나씩 이제, 그 중앙정부에는 주로 일반 소비과세,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면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좀 특별한 그런 소비과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세로 이렇게 돌려갖고 보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국세는 부익부, 지방세는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뭐 조정을 해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지방 재정할 때 다시 한번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과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가 있습니다. 자, 인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분세,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귀족세, 뭐 평민세, 뭐 이런 옛날에 인두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분세죠. 사람 그냥 1인당 얼마씩 세금을 걷는 거,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주민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타당성도 떨어지게 해서 별로 이거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세금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세금들은 물세가 된 거예요. 물건에다 부과하는 세금. 주로 이제 돈이죠. 돈. 화폐 가치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재산 계급과세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치면은 근대에 들어와서는 재산과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제 그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이런 계급에 기초한 재산과세가 중심이었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소득에 기초한 계층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은 소비과세, 역시 많이 효용을 누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부합하는 것이죠. 소득이 많다고 세금 많이 낸다. 나는 소득은 많지만 우리 부모님 부양하는데 다 들어간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양로원 계시고 거기 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 돈 보내고, 난 소득은 많지만 나는 정말 소비는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산 계급은 더 하죠. 내가 재산은 많지만 다 시골에 있는 산이고 이거 뭐 얼마 안 된다 이거, 이런데도 왜 나 세금 많이 내냐. 그 다음에 내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이거 내가 그냥 그게 잠만 자는데 왜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냐. 그러니까 이런 재산계급 과세, 소득계층 과세는 사실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렇지만 소비 효용 과세는 불만이 없어요. 내가 담배 많이 피니까 담배 소비세 많이 내라. 그 다음에 골프채나 뭐 고급 승용차 사니까 개별 소비세 내라. 술 마시니까 주세.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조세 저항이 적은 게 바로 소비 효용 과세고,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좀 큰 게 소득계층 과세고, 가장 조세 저항이 큰 게 재산 계급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토양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비 효용 과세는 이게 획일적이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세 저항은 적지만 또 부작용이 있는 거고, 또 앞에 이런 과세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해서 자꾸 우리가 보완을 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과세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는 게 바로 교육세죠. 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에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 환경세 이런 것들은 다 목적과세입니다. 거기에만 쓰는. 옛날에 그 방위세, 이런 것들은 다 목적과세입니다. 그 세금은 거기만 다른 데는 못 쓰는 이런 것을 우리는 목적과세다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신설해야 될 게 사회보장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유럽처럼, 미국처럼 사회보장세를 하나 해서 안정적으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처럼 일반 조세를 가지고 사회보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개발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 막 치다 보니까 사회보장을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세를 우리가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뭐예요? 부유세, 부자니까 내야 된다. 이름이 부유세는 좀 이름이 안 좋으니까 사회보장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통일세, 남북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거둬서 통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자.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보장세하고 통일세는 좀 타당성이 있고, 교육세는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죠. 물론 재원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교육세라고 하는 걸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세처럼 언젠가 이제 폐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과 방법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그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나 주세나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들은 그 가격 안에 이미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간접세라고 그러고,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크죠. 그러나 조세 정의에 보다 잘 부합을 합니다. 간접세는 조세 저항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세를 굉장히 나라마다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간접세는 역시 역진성,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간접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 대신에 조세 환급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연말에 이제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접세를 다 환급을 시켜주면, 아주 그런 제도들이 또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서 붙이는 거. 10,000원이면 뭐 1,000원, 뭐 100,000원이면 뭐 1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종가세고, 종량세는 이제 양에 따라서 1리터에 얼마, 뭐 휘발유 1리터에 뭐 세금이 얼마, 뭐 이게 양에 따라 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고, 뭐 종가세가 많죠. 종가세가 많고, 그러나 이제 종량세 같은 경우는 뭐 차를 뭐 한 대, 두 대, 한 대당 이제 붙이는 거 이런 거, 종량세. 그다음에 목적 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인 용도로 거두는 세금을 보통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두는 세금을 목적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 성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말한 응익세, 이건 말 그대로 이익에 부응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응익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응능세, 이거는 능력에 부응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응능세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웠으니까 차라리 이익세, 차라리 능력세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하죠. 이익세, 능력세 이렇게 하는 게 쉬운 말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익에 부응한 세금이니까 응익세, 능력에 부응하는 세금이니까 응능세, 이게 이제 맞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건 목적세, 주세와 종세가 있습니다. 이 주세는 주요한 세금,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번 더 붙이는 세금 종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재산과세죠. 재산세를 내는데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재산세를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내요. 종부세를 한 번 더 낸다고. 이런 거 일반 재산세는 주세라고 그러고, 거기에 붙이는 종부세는 종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뭐예요?
사치품 같은 게 골프채나 무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 차량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치품에만 부과하는 또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를 한 번 더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주세 종세고. 그 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에도 뭐 소주나 맥주는 아닙니다만은 고급 양주같이 비싼 고가의 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한 번 내죠. 그리고 주세 있습니다. 술에 붙이는 주세 한 번 더 내고. 또 이제 이거는 사치품이니까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이거는 세금을 세 번 내는 거죠. 세 번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중과세를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돼갖고 막 소송에 휘말리고 잘못될 경우에는 반란과 폭동이 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턴 차 사건에 나온 거예요. 뉴욕이 미국에서 미국 독립혁명의 발화점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세금 걷지 마라. 세금을 너무 무겁게 걷지 마라. 세금을 2번 걷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반란이 나고 해서 미국 독립혁명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주세, 종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적으로 주물, 종물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사실 좀 뭐랄까 이론적으로 좀 접근해야 볼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과기한에 따라서 항구세, 소득세처럼 계속 내는 그런 세금이 있고, 한시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위세처럼 연한을 정해놓고, 지금 교육세처럼 연한을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한시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우리나라 통일세, 그러면 이제 통일되면 없어지는 거죠. 한시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율에 따라서 뭐, 누진세, 이거 뭐, 알다시피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하면서 이제 아들 이재용 회장한테 이제 상속세를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10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깎아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10조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세율이 작은 것이다. 선진국 같으면 더 많다. 이는 선진국 같으면 10조가 아니라 아마 17조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3조만 갖는다. 3조. 지금은 10조 이제 세금 10조 내고 본인이 10조를 갖지만 유럽 같으면 17조 세금이 되고 본인은 3조밖에 못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건 그거죠. 하여튼 누진세 그런 거고. 역진세는 거꾸로. 오히려 세금을 거꾸로 역진세. 평등세는 똑같이 되는. 우리 지금 현재 주미세처럼 식구가 1명이면 뭐 7,000원, 뭐 3명이면 21,000원 뭐 이렇게 내는 게 이제 평등세 뭐 이런 조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의 원리를 보면 이게 보면 첫째 이제 아까 말한 공평성의 원리, 공평해야 되는 거, 공평해야 되는 거죠. 영어 말하면 fairness, 공평해야 되는 equity, 부자들한테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그다음에 impartialness, 시장 경제에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편들면 안 된다는 거죠. justice, 그러니까 justice, 정의, 뭐 여기 맞아는 거지. equity principle, 공평성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주민세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편익의 원칙에 맞는 것이 benefit, 이익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응익세, 이익세라고 하는 거고, 능력의 원칙,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능력세 또는 응능세를 이렇게 말하는, 이게 3대 원리예요. 사실 이제 서로 배치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속 손질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원칙의 공평성, 능력 원칙에서 이제 우리 공평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가지를 공평성과 능력 원칙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은 뭐냐? 동일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동일 과세를 해야 된다. 똑같이 연봉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평적 공평성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뭐예요? 연봉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다. 이 식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 누진세 원리. 이거는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희생 균등의 법칙은 희생 절대치를 똑같이 하는, 예를 들면 획일적으로 하면 주민세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는, 그 다음에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은 세율을 똑같이 매기는, 세율이 똑같은, 요건 그냥 획일적인 주민세처럼 똑같이, 요거는 이제 세율을 똑같이 하는, 요거는 한계희생은 누진세처럼 한계희생을 균등화시켜서 한계효용을 균등화시키는, 그게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조세 전가와 기착인데, 이게 이제 책에서 우리가 제 13장에서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조세를 이제 공부할 때 전가와 귀착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전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한문으로 외워가지 떠넘긴다는 거죠. 떠넘긴다, 상대방한테. 자기가 세금 내야 될 거를 자기 안 내고 아무한테 떠넘기는, 이런 건 이제 전가다 이거죠. 전가. 그래서 영어로 shifting이라고 된 거고, 귀착은 뭐예요? 결국 내야 되는 사람한테 결국 가서 최종 귀착점이죠. 누군가가 내는 귀착, 인시던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전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세금을 매겼는데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죠. 예를 들면 상가 임대업자 하는 사람한테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사람이 상가 임대업 하는 사람이 법인세를 내겠습니까? 거기 자기가 세 주고 있는 가게들한테 나눠서 부담을 시키겠죠. 예를 들면 법인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자기 건물에 세 들어있는 가게가 10개다. 그러면 한 군데에다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걷어서 세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인세는 전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재산세도 이렇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을 1억을 벌었다. 그럼 세금을 내라. 그러면 꼼짝없이 내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를 딱 해버리기 때문에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세목에 따라서 전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무슨 우리나라 조세 정의를 말할 때 법인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법인세 강화하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세는 얼마든지 전가를 할 수 있고, 삼성, 현대 법인세 강화해봐야 삼성, 현대 오너들은 그걸 그대로 가격에다 반영을 시킵니다. 신제품, 전자제품, 신제품 차량 가격에다가 그냥 만원씩 뭐 올리면 간단합니다. 이 식으로 전가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법인세를 강화하라고 말하기 전에 법인세를 강화하되 전가를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가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로 정확히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세 정의를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하다. 조세 제도를 굉장히 잘 개편했는데 법인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세를 좀 약화시키면서 상속 증여세를 강화했는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악화됐지? 이거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전가를 다 했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미리 보고 정확히 이제 차단을 하고 전가를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세제도를 개편을 해야 정의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가에 이제 중에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전전과 후전이 있다. 전전, 앞으로 전가하는, 후전, 뒤로 전가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전전의 대표적인 게 말한 게 지금 말한 거죠. 소비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강화하면 납세 의무자는 그것을 소비자한테 가볍게 간단하게 전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과세를 강화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고 그러면 차값을 승용차 신차값을 조금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소비자가 부담해요. 사실은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을 강화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전전입니다. 반면에
소비과세와 법인세를 강화했더니 이번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정부에서 동결 시켰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깎아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교묘하게 원가 절감한 걸로 세금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바로 후전이죠. 후전. 그 전전과 후전 형태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한 것처럼 소비과세와 법인세는 전전, 후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지만 사실은 전문가들, 세무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조세 정의 실현하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그 다음에 조세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서 조세가 보다 정의롭게 이렇게 부과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는 수요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이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이 탄력성은,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얘기했나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복선에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예민도가, 민감도가 이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그냥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생활 필수품일수록, 소비자한테 전가가 커져요. 최종 소비자한테. 핸드폰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생필품이니까,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의 전가가 커져요. 이 탄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다 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이제 P와 Q와 그래프를 얘기를 했었죠. 기울기가 작은 그런 것이 이제 탄력성이 적다고 델타 P분이 델타 Q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생필품일수록 소비자한테 전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니까 이제 생산자가 볼 때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출하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수록, 근데 생산자에게 전가가 커진다는 거지.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점이 될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전가가 굉장히 쉽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독점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독점을 규제해서 전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와 재산과세 귀착,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세를 강화할 경우에 누구한테 전가가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 소비자와 그런 근로자한테 이제 전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최종 소비자와 근로자가 한테 귀착이 된다. 귀착. 결국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재산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세를 아까 말한 것처럼 강화해봐야 기업들한테, 부자들한테 재산과세를 강화해봐야 거기 새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 임대료나 아니면 결국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품 가격에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귀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이제 효과 분석입니다. 이게 우리 책으로 보면은 제 15장 부분이죠. 조세와 경제 행위 부분이에요. 조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 생산성, 무슨 근로 의욕, 그 다음에 저축, 투자 의욕, 그 다음 위험,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뭐냐, 이걸 한번 이제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조세를 강화할수록,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근로의욕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그런 얘기인데, 이것들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는데, 소득 과세를 강화하면은, 주로 이제, 대체 효과는 뭐냐면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근로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 결국은 조세를 강화함으로써 대체 효과는 주로 저소득층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강화하면,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은 열심히 일해봐야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내가 뭘 일을 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세에 의한 소득 효과,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서 그 실질 소득을 메꾸려고 하는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소득 효과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체 효과, 그러니까 소득과세를 강화하면은, 근로소득세를 강화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부자들은 오히려 더 일을 하는, 그 일을 좀 더 해서 세금을 메꾸려고 하는 것은 근로의욕이 상승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여튼 정부의 정책을 구사할 때는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의소득세와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임금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말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소득 사회보장제도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200만 원 월 소득을 보장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해서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정부에서 메꿔주고, 본인이 150만 원 벌면 정부에서 50만 원 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제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100만 원만 벌고 정부한테 100만 원 받는 게 낫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150만 원 벌어봐야 정부에서 주는 것은 오히려 5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의소득세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의임금세 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거티브 웨이지 텍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자기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을 보태주고 150만 원을 벌면 또 150만 원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매칭 펀드식으로 하면 근로의욕이 확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획기적으로 도입된 것이 부임금세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근로 여지가 안 되는, 왜냐하면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겨우 일해서 이제 100만 원 버는데, 아니면 150만 원 벌고 해서 이렇게 메꾸는데, 매칭 펀드식을 준다고 해서 몸이 불편한데 일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적용하는데 이제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봐가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로 하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 경우에는 네거티브 웨이지 텍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근로장려 세제를 이제 도입을 함으로 해서 소득과세,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저축에 대한 효과, 우리 흔히 말할 때 이제 소득과세를 강화하면 저축이 어떻게 될까? 소득세를 많이 걷어들이면 저축할 여지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소비과세를 강화하면 당연히 지출이 많아지니까 저축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꼭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많이 할까 아닐까? 법인세를 강화하면 세금 내느라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세를 줄여준다고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또
비생산적인 부동산 뭐 투기 같은 걸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에 대한 조세 효과. 조세를 뭐 우리가 벤처 같은 경우는 뭐 조세를 감면하고 함으로 해서 또 위험 부담을 좀 부담 요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정부에서 보충해 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요 부분,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우리나라 조세의 현황,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1961년에 조세 체계가 전면 개편이 있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전면 개편했고 70년대 와서 방위세를 신설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를 신설했습니다. 77년 7월 1일자로 8개의 소비세를 통합해갖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단일 세목으로 이제 신설했어요. 그리고 특별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사치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신설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위세는 폐지가 됐고요. 나중에. 그다음 80년대 와서 이제 교육세가 신설되었습니다. 82년.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대 와서 부동산 지가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해갖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단기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위세를 20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를 목적세로서 또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양해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방세를 메꿔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방양해세 제도인데, 이거는 2004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유명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이상, 표준지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내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세 정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줬습니다. 자,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는 약 한 8대2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와서 지방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단순화시켰고,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 체계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흐리긴 한데, 우리 책에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 책 내용의 표를 한번, 표 그림을 잘 보길 바랍니다. 자, 내국세와, 그 다음에 관세와, 그 다음에 지방세, 뭐 이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참고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법 체계, 우리나라 지금 세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에서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 바로 국세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개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세금에 관계된 절차에 관계해서 국세를 어떻게 거둘까? 국세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세에 적용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이게 옛날에 이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국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15개 세목에 대해서 12개 국세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봤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돼가지고, 조세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